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을 응원하는 남자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놓고 뭐야?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은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방심이가 두려워지는 김주두 변호사입니다. 이거 다 장성철 교수님 때문이에요. 저는 뭐라고 하죠? 성남에서 온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뭐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네. 지금 천하람 후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앉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좀. 뭐 저희 당에서 명예 뭐 이런 게 인기라서 네. 그래서 명예 고정으로 일단. 아니 근데 두 분 보니까 천하람 완 천하람 투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여기는 천하람 완이고 여기 천하람 투. 아까 천하람 지지한다 그러니까. 천하람만 두 명 앉혀놓고 하면 이거 좀 거의 편파 방송으로 또 찍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그냥 응원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 가서는 김기현 의원 편든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때 다르구나. 기믹이구나. 자, 알겠습니다. 이민선 PD 끌려가면 안 돼요. 네. 오늘 마지막 토크는 이겁니다. 기미가요를 잡아봤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요 나루히토 일왕 생일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제 천황이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일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일왕이 이제 계속해서 뭐 건강하고 뭐 영원하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다 보니까 이게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열렸다가 지금 일왕이 바뀌었죠. 바뀐 일왕으로서는 첫 번째 생일 행사를 서울에서 열었다는 건데 뭐 공식 행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가를 연주한 거다라고 일본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이제 4년 만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행사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어쨌든 일왕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고 그 가사 내용도 보면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도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가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은 적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지, 뭐 한독수 총리도 한덕수 총리도 예전에 그렇고.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일본 행사니까 뭐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또 외교부 차관이 참석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일단 지금 기미가요를 틀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체제는 다르지만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런 정서라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사실 뭐 비공개로 그냥 하든가 이런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되게 그 큰 호텔에서 그 전에도 많이 그렇죠. 했었고 그 앞에서도 이번에도 호텔에서 반일 한것 같은데요? 시위 하시는 분들은 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가 만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도 크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미가요가 방금 전에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왕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부르게 했던, 정말 우리가 그 노래만 들어도 아니면 그 단어만 봐도 상당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걸 서울 한복판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만만한 것 뭐 같아요. 일본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오히려 우리가 배려를 해서 안 했던 거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사케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일 감정 때문에 그동안 트는 것을 좀 미뤄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혹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미가요를 틀었대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이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일본 정부가 반윤이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이제 기미가요를 틀었어 이런 얘기니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뭐 참석하신 고위 관계자는 있었을 텐데 기미가요는 안 틀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외교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참석할 수 있는데 이 노래를 틀면 안 가겠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고된 것인지 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도훈 차관 왜 갔냐? 그러면 이도훈 차관이 아니 틀 줄 몰랐다. 이전에도 간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니까 저는 앞으로 외교부에서 그렇게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기미가요를 틀고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것과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냅두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한국판에서 김희가요 틀었는데 누가 좋겠어요. 당연히 꼴보기 싫고 듣기 싫고 할 테지만은 사실 이게 국제 외교라서 저희 함부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앞서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프로토콜을 만들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걸 트는 것 자체를 국가가 뭐 틀어라 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뭐 창당 100주년 기념 이런 거 서울 한복판에서 다 하거든요. 되게 떠들썩하게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우리도 뭐라고 못하는 게 그냥 국제적인 의례고 자신들의 나라에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제3국들도 다 초청해가지고 행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그냥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정부가 뭐라 하기 시작하면 프랑스 뭐 혁명 같을 때도 막아야 되고 중국 공산당 행사할 때도 막아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평성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형평성 논란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네. 아무래도 한일 관계는 일반적인 물론이죠. 관계가 좀 아니다 특수하니까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겠죠. 감정이라는 부분도 외교 관계에서는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만만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교적인 협상 면에 있어서도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예전에처럼 만약에 하면 그냥 대사관 안에서 네. 자기들끼리 올 사람 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생각처럼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동안 그럼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뭐 본인들 국가니까 그냥 틀어야 된다 그러면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의 그런 어떤 교감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교감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있었겠어요. 교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도 시상식 같은데 이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따거나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이 시상식 중계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되게 저희가 엄청나게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미가요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씁쓸했다. 이 정도로 일단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럼- 싫어요. 어쨌든. 네. 자 빨리 광고 듣고 좋아하는 와서 건 없어요. 오늘의 또 이번 주 정치 현안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관련된 이야기 또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야당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토론회 네 분 다 보셨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네네, 당대표 말씀. 토론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정치 인사 때문에 네. 너튜브에서 2배속으로 열심히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그래요. 뭐 네. 저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네 분이 어떻게 이야기들을 나누시는지를 봤는데 이 땅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이제 그 울산 KTX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이제 당 선관위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라라는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일단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 분이 장 소장님이나 김지섭 위원장께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해요? 네. 저는 좀 이거는 김기현 후보가 억울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8년도 2월 달에 매입을 한 임야거든요. 예. 근데 KTX 노선은 그로부터 8년 1개월 후인 2006년 3월에 박맹우 울산시장이 이걸 KTX 뭐 철도공사 쪽이랑 국토부랑 논의해가지고 이제 결정된 부분인데, 야, 8년 후에 여기에 KTX가 지나갈 거니까 내가 임야를 사야지?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뭐 살 때는 400원이었어요. 네네. 평당. 네. 근데 지금은 대략 평당 3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야,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제 배수는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예. 근데 뭐 거기에 이제 터널이 뚫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KTX 울산역에서 네. 1.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 1.8km를 사람들이 걸어가서 산 두 개를 넘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한다?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가격은 당연히 올랐죠. 올랐는데 이거를 KTX 역이 아니라 KTX 노선이 거길 지나가도록 김기현 의원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비판하고 싶은 점은 예.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근거 없는 비판 중단해라 하면서 안철수 황교안 네네. 후보한테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음. 이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명확하게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금 선관위 자체가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받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아마 2년 전에 당내 TF를 만든다고 했었던 그치. 사안일 거예요. 예. 음. 근데 이제 딱 떨어지진 않았는지 네네. 뭐 어쨌든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그 지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의원하신 분들이 요 약간 자기 관계된 땅 근처에 뭐가 있으면 뭔가 노선의 길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는 건 되게 정당하다고 보고 예. 근데 이게 지금 땅이 한 3만 5천 평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맹지지만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본인이 95%에 뭐 팔겠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토론회에서 뭐 할인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김기현 했었죠. 대표님 얘기했으니까 제가 볼 때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더 큰 꿈을 꾸시면 빨리 파시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시면 네. 이 논란이 이제 종식된다. 사그라들 거다. 아니, 이게 95% 할인해서 판다면서요. 아니 뭐 95% 할인 안 하더라도 뭐 좀 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 20-30% 할인해서 판 다음에 양도세 내고 최소한의 금융 비용 뗀 다음에 네네. 좋은 일에 기부하시면 그게 한국적 해결입니다. 팔고 기부하는 거. 이게 지금 장 소장님이 그 문제에 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뭐 KTX 노선이 들어갈 걸 알고 산 건 아니에요. 변호사 시절에 산 건데 네네. 핵심은 뭐냐면 노선이 그쪽으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원래 노선이 아닌데 나중에 그쪽으로 지나갔다. 근데 이제 KTX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 그 보상이라든지 주변 시세가 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문제가 핵심이에요. 이걸 미리 예측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노선이 왜 변경됐느냐?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노선 변경이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어느 역을 지나야 되거나 이런 건 이제 이해가 가요. 그렇죠. 여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땅값도 올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때 막 몇천억, 몇백억 벌었다고 했을 때, 이거 그렇게 온 걸른 게 아니다. 뭐 95% 이하에 팔겠다 그러면 이제 사겠다는 사람 나타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빚내서라도 전 산다 대표가. 그랬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팔겠다고 했고, 음. 사겠다고 했으면 네. 이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계약서만 쓰면 돼요. 빨리 계약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가불기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좀 곤란하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연성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 김기현 후보가 98년도에 땅을 산 거고 정치인물 제가 알기로 2004년인가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입문도 꽤 갭이 크고 그 이후에 뭐 상당한 시eg 차이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 김기현 의원 말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39번 영장 치면서 사실 덜은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아마 이게 투기성이다 내지는 권력을 활용해서 집권을 남용해서 노선을 변경한 거라면 아마 그때 처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을 어쨌든 황교안 후보가 가지고 온 거고 안철수 그렇죠. 후보가 이걸 공격한 거고 네네. 그거는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가 근거 없는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예. 선관위 입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뭐 김기현 의원의 그 어떤 요청에 답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예. 김기현 의원이 선관위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거 좀 맞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누구 하나 편든다고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관은 더 진흙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심판이 지금 저쪽 다른 유니폼 입고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선관위가 좀 이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 계획이 불법 부당하게 좀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소속이죠. 그분이 아마 노선을 좀 바꿨을 것 같고 그것이 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그건 다 철도 다 넣고 나서 시장 되셨는데 송철호 시장은. 아니 어쨌든 여기서 방금 물은 제가 볼 때는 타임슬립 이상하게 하시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이거예요. 뭐냐면 국회의원 때 아니에요? 그쪽 국회의원 때죠. 그쪽에다가 그 소유 임야를 관통하는 도로 계획까지 송철호 시장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놓고. 그러니까 경쟁자였던 김기현 후보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노선 그리고 도로 계획까지 세웠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정도. 이거 제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이야기를. 연도 문제는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라고 하죠? 김기현 대표가 뭐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곤경에 처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좋은 굿뉴스가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것만 구설에 오르고 있는 부분이 당대표 경선을 가는 과정에서 순탄치 않다. 뭐 본인은 해명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남진 김연경 사태도 있고 뭐 이 사태도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의 캠페인 전략은 안 보이고 계속 이런 방식이 되니까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뭐라고 하죠? 상책이 없는 그렇게 해서 좀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좀 퇴행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본인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꾸 뭐 민주당 쪽 뭐 송철희 의원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결국은 거기에 철도만 휘어진 게 아니라 이제 도로도 들어서고 이러면서 네. 거기서 이분이 어쨌든 국회의원도 하고 울산시장도 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글로 길이 지나가고 임야했는데 네. 맹지였지만 하필이면 또 글로 이제 철도 노선이 휘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뭐 송철희 의원이 그런 송철희 시장이 했다. 지금 시점을 봐야 되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뭐 도로 일단은 계획을 내세워 일단 세웠다. 철도가 깔리면 그 옆으로는 도로가 나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준호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커요. 어차피 땅값이 올랐잖아요. 임야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네네네. 그러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 했을 때 뭐 또 시장 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땅 시가 올리려고 여러 가지 뭐 노력한 거 아니야? 그러한 정치적인 공격만으로도 상당히 피해가 되는 거죠. 빨리 팔아버리시라. 정치하실 거면. 상대당 대표님께서 지금 땅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잘못하면 물타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네. 그런 아니 문제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땅을 갖고 있어서 문제 내는 거 공통점이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만 나오면 이제 물타기. 참 자, 대단해요. 땅이 문제네요. 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투기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또 그 투기에게 돌려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제 네 분이 해주신 얘기 중에 선관위의 개입으로 비춰지는 게 문제다라는 잘못됐어요. 부분, 이 부분 한번 짚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면요, 이 김기현 후보가 크게 앞서는 조사도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론조사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은 결선 가냐 안 가냐. 일단 이 질문부터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1등 김기현 네. 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여론조사도 있고 또한 안철수 후보가 박빙으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네네. 또 여론조사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앞서 나간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가 3등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4등 또 뭐 바뀐 수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만 갖고는 어떠한 정확한 판세를 읽기는 좀 어려운데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예. 상당히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있어. 황교안 후보와 1차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예. 자신들은 50% 넘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하고 있고 또한 또한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은 60% 가까이 나올 것 같다. 1차에서. 1차에서. 그렇게 지금 상당히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1차에서 60%를 가까이 나오는 걸 자신한다는 건 나머지 이제 세 후보의 네. 득표의 합보다도 더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다 이제 지지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렇죠.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지난번에 이제 1차 컷오프밖에 없고 예. 나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 6천 명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김기현 후보 측에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정 소장님한테 그걸 어느 정도 60%라는 수치도 어느 정도 전해줬다. 그러면 네네. 나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렇다. 왜냐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알 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네. 그렇다 예를 들어서 다른 캠프나 아니면 다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나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소장님이 무슨 데이터를 딱 보고 얘기한 거면 네네네.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김기현 데이터가 있어요. 있어요? 그 여론조사 나온 게 있고 예.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틀 전인가 네. 사흘 전인가 언론에서 한 나와가지고 거예요? 언론에서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한 43% 정도 아니 되는 아까 걸로 60%라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43% 정도 이제 언론에 나온 네. 게 있는데 이게
조사 방식이 책임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당원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대충 추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김기현이 여기서 43%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당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43%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응답하는 적극층과 예. 그다음에 투표하는 적극층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표는 훨씬 더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할 거예요. 김기현 의원 지지층의 성향들이 약간 그러세요. 대부분 조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투표장에는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투표장이라는 게 뭐 온라인 투표긴 그렇죠, 하지만요. 그렇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3%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거의 오차범위 내로 붙어졌거든요. 이제 네. 이게 저는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붙었다고요? 네, 거의 붙었어요. 그 조사에서도 그래요? 네, 그 조사에서 그렇게 붙었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누누이 여기서 또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지지율이 제일 좋잖아요. 가장 좋고 요새 점점 떨어지고. 뭐 별명이 거의 지지율 보관소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래서 네. 필요할 때 꺼내 먹는 지지율 보관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하람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실제로 굉장히 많이 뺏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올라왔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김기현 의원과 천하람 후보는 그 최저선이 있어요. 지지율의 최저선. 왜냐하면 적극적인 지지층,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최저선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최저선이라는 게 없거든요. 적극 지지층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락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하람 후보가 2위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고 김기현 의원이 50%가 못 나오면 결선에서 천하람 김기현 구도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안철수 위험한데 방송 친천 아니요. 아니 가능성을 천하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캠프 대변인님 오신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이죠? 아유, 중립을 추구하는 정치 인싸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도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컷오프에서 나온 그 수치는 뭐 많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들은 다 그냥 대략 수치를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네. 왜냐하면은 컷오프 6,000명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는 계속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뭐 2번, 3번 전화를 하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당원 투표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당원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지금 계속 여론조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27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13일부터 사흘 동안 국민의힘 지지자 465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물은 이야기에 내용인데요. 김기현 후보 42.4%, 안철수 후보 30.1%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격차가 이제 12.3%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바뀌고요. 천하람 후보 10.7%, 황교안 후보 9%. 이런 내용 아까 바탕으로 차이가 났다. 이 내용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김재섭 위원장 얘기해 주신 거는 폴리뉴스와 경남연합일보 의뢰로 그겁니다, 그거.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14, 15일 국민의힘 지지층 자신이 책임 당원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에선 김기현 43, 안철수 20.5, 천하람 17.5, 황교안 13.5라는 거거든요. 네. 네, 거의 붙었네 거의. 네, 뭐. 거의 붙었어요. 역시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보조 MC가 된 기분입니다. 아, 예, 늘 감사드립니다. 예, 이럴 때 이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크게 도와주고 계시고, 뭐 이제 토론, TV 토론을 네 분 다 보셨을 테니까 두 분은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보셨을 테고, 현 변호사님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실제로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보도된 것만 봤거든요. 보도된 것만.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누가 제일 좀 그래도 우리가 TV 토론이라는 게 보고 나면 이제 또 관전평을 하는 또 그런 맛이잖아요. 예. 확실히 저는 이런 말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싫었는데 그러니까 꺼렸는데 네. 천하람 위원장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가 잘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좀 의연했고요. 물론 이제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 발언이랑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종이를 들고 중간에 이렇게 들고 보고 하는 건 약간 좀 준비 부족이라고 느끼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 엔딩이랑 오프닝이랑 엔딩에서 둘 다 이렇게 카메라만 보면서 쭉 한 거는 천 위원장만 보여가지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일단 누가 좀 더 준비된 후보인가와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 실제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주 뭐
센 건 아닌데 중간에 한번 천하람 위원장이 꽤 좀 사자후 비슷하게 하는 장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공천 방식과 관련된 거나 친이 프레임과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잘 하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나 한강 후보는 늘 이제 푸르르신 분들처럼 이제 그대로 크게 변화도 없고 이런 거고 오히려 중앙정치 무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갓 데뷔했다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뭐 이렇게 대가 세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주는 스타일이어서 예. 그냥 봤을 때는 왜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렇게 원내대표는 좀 합리적이고 당대표는 좀 대가 세고 뭐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네. 조금 그 원내대표에서의 당대표 정도의 체급 상승 과정에서 그만큼의 아우라나 이런 것까지를 좀 보여주시기보다는 조금 쫓기는 듯한 인상을 줘서 그 부분도 좀 그 캠프에서는 좀 더 유연하고 잘 발언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쪽 두 분도 좀 여쭤볼게요. 김수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천하람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오늘 저는 그 얘기하러만 해요. 천하람이 잘한 것 같아요. 들어도 돼? 네, 당연히 이 정치인 썰을 통해 단련된 토론 실력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빛을 발한 것 같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예. 제일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김기현 의원은 수비를 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현재 네. 선두인 분은 무조건 수비일 수밖에 없죠, 사실. 성을 견고하게 잘 쌓아놓은 느낌이고 천하람 위원장은 이 말하자면 칼을 잘 갈아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수비와 공격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한쪽으로는 수비하고 한쪽으로는 공격하고 네. 또 한쪽으로 다시 공격하고 한쪽으로 수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김기현 그 천하람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후보보다 양쪽 좌우로 살피면서 달려야 되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느낌이 전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다선 의원이시고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본인의 어젠다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철학 같은 것들을 녹여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차라리 보기 좋았을 텐데 오히려 양쪽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연출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아쉬웠고 천하람 후보는 공격을 잘 했는데 특히 이제 당내에서 쉬쉬하는 문제들 공천 문제랄지 네. 윤핵관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수면 위로 끌어와서 한 번쯤은 이야기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 그게 아마 당원들이 좋게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겁니까라는 걸 뭐 몇 번을 반복해서 물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지션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김재섭 위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천하람 후보가 제일 좀 포지션 자체는 쉬운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공격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는 현재 선두니까 수비만 잘하면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네. 2위 후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사실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군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네네.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후보로서 아니면은 이제 솔직하지 않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대답을 보고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저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 말만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 탁 태세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자신감 본인은 이제 전 재산 다 포기 대통령이나 전 재산 중에 전 재산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천억 되는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결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윤심이 있다는 발언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샌드위치 신데도 있지만 눈치 본다. 너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제가 보기에 많이 줬을 것 같아요. 후보들이 TV토론 끝나고 캠프에 가서 참모들 모아놓고 했던 말들이 있어요. 야, 요런 거 재밌네요. 예. 김기현 후보는 다행이다. 나 안 밀렸지. 나 큰 실수 없었지. 나 그냥 본전했잖아. 그랬더니 막 이제 참모들이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고 안철수 후보는 나는 왜 TV토론이 왜 안 늘어날까 실력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짤만 돌아다닐까. 이렇게 좀 후회와 반성하는 모습. 황교안 후보는 이제 가가지고 나 정말 잘했지. 예. 아주 그냥 평가가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김기현 후보고 후보 사퇴하라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은 되게 이슈를 잘 주도하더라고요. 물론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TV토론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제일 잘했다고 보고 천하람 후보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이번 TV토론을 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완전히 좀 압도를 해가지고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계가 뭐였냐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한테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시간이 소외되는 상대적으로 느낌이 있었어요. 부족했어요. 아, 그거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늘 느끼는 거예요. 주도권 네. 토론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출연 장면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올라와요. 그 그게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또한 좀 TV 토론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예. 약간 좀 긴장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판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요것들 얘기 좀 나눠볼게요. 실명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대선에 욕심 있는 분은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탄핵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은 건데, 야 이게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런 자리에서 나오니까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거 TV 토론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그쵸. 이제 아, 얘기 그쵸, 나왔던 그쵸. 예. 얘기였는데 뭐 약간 말실수성이 의도적인 말실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방송 용어 적절한 게 생각이 안 나서 네네네. 어쨌든 뭔가 휘발성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확 던지는 일부러 약간 고의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도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분인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나올까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언론들이 궁금해했던 게 이번 TV 토론에서 이거 가지고 경론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죠. 예. 뭐 그건 본인이 이제 딱히 득볼 게 또 없다라고 생각하고 논란이 그 가중되는 자체가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탄핵 수사했던 사람인데 네네. 그러니까 탄핵이란 단어만 나오면 서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에서는 아마 절대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결계를 치려고 아마 안철수 후보가 나 총선 이후에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또 뜬금없이 하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선대위원장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탄핵 관련 그러니까 비윤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이 초래될 수 있는 당정 분열과 갈등 관계가 우려된다라고 했던 김기현 후보의 어떤 취지에 대한 맞대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도하게 또 의식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총선 되고 나서 대표직 사퇴하겠다는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철수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공수교대가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예.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수비하면서 공격도 해야 되니까 막 스텝이 엇갈리는 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거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그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게 이제 당원들한테 했던 이야기거든요. 어디 지방에 가서 했었던 얘기인데 이게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대부분 그 탄핵 얘기를 딱 들으면 PTSD가 오거든요. 그 아픈 추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 지지부진했던 전신적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이거 생각들이 다 나실 거거든요. 탄핵 딱 얘기 꺼내는 순간 박근혜, 그때 당대표 김무성, 그때 봉숭아 학당 이게 지금 딱 시나리오처럼 다 쫙 네. 그냥 한 큐에 가요. 그럼 윤석열, 그때 당대표 안철수, 당대표 후보 이러면 이제 손이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그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고한 지지층이 있어요. 당내 보수 전통적인 보수층 대상으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네네. 절대 안철수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이 바로 어떤 탄핵이라는 키워드였다고 보고 근데 지지율 확보에는 확실히 도움은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당원들한테 좀 상처가 됐을 거다 이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는데 탄핵 때 당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일련의 과정들. 예.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정현 꺼낸 대표였죠. 것은요. 김기현 후보가 엄청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한다. 탄핵될 거다. 가능성이 있다. 왜? 나를 당대표로 뽑지 않으면. 이게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당원들의 표를 결집시키겠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 탄핵 자체가 되게 불경스럽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 내부에서도 미치고 환장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을 갑자기 썼는지. 그다음부터 이제 입에도 올리지 않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김기현 후보가 엄청 실수한 거다. 저는 사실은 이 탄핵 발언은 약간 우연치 않게 나왔다고 봐요. 얘기하다가 뭐 예. 그런 사태도 있었다는데 이제 저는 그 이후의 반응들이 더 재밌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친윤 뭐 지금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두둔해요. 네.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네네.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윤한연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동급으로 얘기해요? 막 이렇게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랬죠. 탄핵 얘기 나오면 그게 한 10배는 화를 내야 되는데 뭐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야 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과연 화를 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많이 냈어요. 오히려 이 탄핵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김기현 의원이 어느 좀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처럼 뭐 김기현 의원도 당시 정당에 됐고 장제원 뭐 권성동 권성동. 다 그때 나섰던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네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장성철 교수님도 탄핵 찬성했을걸요. 아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마시고 아니, 어쨌든 그런 공격이에요, 거면- 그게? 저 찬성했어요. 잘한 네, 거죠. 네, 어떻게 네. 그 공격이에요? 아니, 잘한 거지. 알았어요. 죄송. 네, 어쨌든 정치적인 이득은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뭐 발언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그 불안의 씨앗을 심어줬다. 그러니까 파고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경선이 그러니까 공천 과정이든 아니면은 뭐 야당과의 싸움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그거는 뭐 거기 전당대회 할 때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한 얘기 아니에요. 탄핵 뭐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아니 맨날 우리 그 대장동 얘기 나오면 우리 장진솔 소장님이 그거 거기 경선할 때 나온 얘기지 뭐 우리가 꺼낸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러잖아요. 앞으로 총선 때까지도 계속 이게 써먹을 수 있겠다. 아니 거기서 나온 거 우리가 탄핵하자는데 그 왜 문제예요? 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변호사님 거예요. 이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화냈어요? 국회의원 표현하고 이거 봐라. 우리가 당대표 만들어주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선을 넘네.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 분위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엄청 쫄았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뭐 용이 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예.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걸 실리 못하는 게 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윤핵관 이런 분들이 아니 일단 그래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김기현 의원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안- 문제 있습니다 할 텐데 안 되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대표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 자체가 PTSD를 유발한다니까요. 근데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계속 탄핵 얘기를 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당원들한테 전해져요. 근데 그게 그 누적이 된다고요. 이 상처라는 게. 그래서 함부로 아무리 이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윤핵관분들이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이 한 번 하고 다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고 세게 이런 먹잖아. 당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러니까 언급 자체를 줄여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 그냥 상황인 볼드모트 거군요. 같은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재밌네요. 역시 뒷얘기 듣는 게 늘 이런 또 그러니까요. 취재해 주신 이런 뒷얘기들 너무 재밌습니다. 개편 때 저 자르지 마세요. 그건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 뭐 대상이라는 건데, 아니,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대상인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 나온 김에 그 얘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정 일체론이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죠.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우리 정당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당정 일체론을 띄우면서 이제 명예 당 대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 두 분께 먼저 좀 짧게 드릴게요. 당정 일체와 당정 분리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둘 다 맞지 않아요. 그냥 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네. 그 정도여야지 뭐 분리해서도 안 되고 음. 이것이 일체해서도 안 돼요. 불가원 불가근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좀 거리두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맑은 눈과 귀가 되어야지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정 일치하려면요. 그냥 대통령실 들어가서 대통령실의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그냥 당이 있으면 되지. 그냥 모든 게 다 대통령에게 뭐 주파수도 맞추고 하는 말 다 그대로 따라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당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저는 둘 다 맞지 않고 그냥 설득하고 상호 조율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대통령실이 앞으로 계속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에 맞춰야 한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죠. 오히려. 그럼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당정이 완전히 일체된 내각제에 기반을 해서 대통령제를 얹어놓은 구조니까 예. 사실은 당정 일체가 되는 게 조금 더 가깝긴 하죠. 정치 체제 자체만 보면.
근데 계속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은 과거 우리 총재 시대 때 사실은 입법부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안 하게 되고 사실상 어떤 행정부의 신여 기능만 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완벽한 분리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당정일체를 가지고 다 비판하는 이유는 실제로 입법부가 그냥 대통령실의 어떤 출장소 같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장소냐는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견제균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견제균형이 하나도 없어지는 당정일체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뭐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이제 이런 비판 의식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필이면 전당대회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그 전당대회라는 것은 반드시 내년에 총선을 전제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께서 모든 국회의원들 공천을 다 관여하겠다라는 메시지처럼 읽히니까 이걸 다시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명예 당대표 이런 식으로 뭔가 대통령실과 정당이 너무 하나처럼 묶여지는 것은 저는 약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일부러 소환한 저희가 뭘지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동교동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네.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 꼭 야당 시절이긴 합니다만 김대중 총재가 영국에서 복귀한 다음에 이기택 총재 민주당 놔두고 그냥 새정치국민회의를 따로 만들어서 네. 이제 창당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도 뭐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얘기했던 김상현 정대철 의원이 나서는 바람에 뭐 그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여차하면 진짜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신당 창당이라도 만약에 당대표 선거가 뜻하는 결과가 안 되면 네. 그거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거를 암묵적으로 뒤에서 깔면서 우리 안에 분당이 싫으면 김기현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엄호 사격을 지금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당정 일체로는 저는 뭐 잘못했다고 보는데 당정 분리가 맞아요. 근데 그 정치라는 우리 지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특히 여당은 대통령제를 어찌 보면 이제 뭐 꼭 밑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수평을 강조하지만 그건 지향이고 실제 권력 관계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체론을 얘기하는 순간 완전히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당정이 뭐 협의도 하고 우리 당이라는 얘기를 당정 협의를 앞에 놓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지향이죠. 네. 근데 당정 일체다. 그리고 지금 명예 당대표다. 그러면 이제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가 돼도 이게 총재가 있고 총재 비서실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공천이잖아요. 네네네. 공천을 누가 하느냐.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총재로서 공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천할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김기현 만약에 나에게 당대표가 되면 글로 가겠어요? 아니면 대통령실로 가겠어요? 다 일로 가죠. 용산으로 간다. 일로 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봐도 김기현 후보는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당대표 이렇게밖에 안 되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총재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아니 맞는 그래서 실질적인 당 대표 역할은 용산에서 하고 네네. 명예 당 대표 역할은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명예와 실제가 오히려 바뀔 수 있다. 아니 이런 그 명예 당대표 얘기와 관련해서 용산 분위기는 좀 어떤지 들어보셨나요? 아니 별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왈가왈부가 없다. 아니 뭐 흔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왜 이때 꺼내가지고 너희들 왜 이런 분란을 시끄럽게. 만들어? 예. 이런 얘기 하지 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잉 충성에서 맞아요. 비롯된 약간 오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굳이 대통령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 충성 경쟁. 네, 충성 경쟁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너무 나서서 예를 들면 막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얘기를 꺼내. 그러니까 저는 그 뭐죠? 예전에 북한이 왜 망했냐, 그 쇠퇴 얘기를 갔냐라고 네. 분석하는 것 중에 연안파, 뭐 갑산파 이런 그 소수 정파를 다 탄압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의 파로만 하면서 당이 일개함이 되면서 오히려 그 건강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네. 북한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트남이 같은 공산당인데 그 안에 되게 그 역학관계나 긴장관계가 그동안은 쭉 있었어요. 군부랑 당이랑 내각이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당이 원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노선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들과 긴장과 이런 논쟁이 있어야 예, 건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당과 대통령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우리가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친윤이다, 친문이다, 친노다
이거면 그러면 친윤의 그럼 노선적인 가치는 뭐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친노면 뭐 지역 분권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권위주의 타파다.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내 친해, 나 검사 출신이야. 이거면 굉장히 그 정파가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는 네네. 무슨 하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노선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각자의 발언권을 존중해주는 방식이 돼야 그 집권 여당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아니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당정 일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원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든 뭘 하든 공천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뭐에 다른 거에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예, 뭐 마지막 주제 한 가지 정도만 더 짧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중에 아마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주제인데요.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 예, 이분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이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국민의힘 제주 도당이 대신 사과를 했고 당 선관위에선 주의 조치를 했고 그런데 뭐 태영호 의원은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역사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또 정은택 변호사께서 하실 얘기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주 출신이시고. 그렇죠. 제주 출신이기도 하고 뭐 우리 할아버지나 뭐 외할머니나 다 뭐 또 증조 외할머니나 어쨌든 다 그때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거를 보도 자료로 뿌린 거예요.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 네. 그때 막 비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반박이 더 재밌는 게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고 네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랬죠.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분 아니냐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앉은 분들이 그분은 이미 전향했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북한에서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아직도 북한에서 배운 방식 그 역사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규정 안 하고 있고. 예. 그죠? 그러면 이분이 정체성이 맞느냐? 대한민국 그냥 단순히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 인정하고 어쨌든 북한에서 배운 거 뭐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신념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럼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이유로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예. 왔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역사와 이거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그 바탕에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단순히 무슨 뭐 개인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 뭐 비밀 정보도 볼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항상 태용 의원 나왔을 때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아니면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봐요. 본인의 정체성이.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은 맞지 않다. 본인의 그냥 소신을 지키고 싶으면 그냥 시민으로 살아라. 그거에 대해서는 뭘 안 해요. 사상의 자유고 정치의 자유가 네네.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뭐 최고위원 사퇴라든지 뭐 이런 주의 조치로는 해당 안 된다. 저는 사퇴해야 된다.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우파들 가운데서 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보수 우파라고 인정해주는 되게 이상한 시나리오가 지금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김일성 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3 사건이 1948년에 일어났고 1956년까지는 북한에서 김일성은 그냥 원오브 댐이었어요. 그냥 유력 정치 주자 하나 정도가 됐는데 유력 정치 주자 한 명이 남한에 뭐 지시와 명령을 내려서 제주 4.3 사건을 촉발시켜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거는 김일성의 업적을 저는 더 띄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거를 김일성의 지시로 4.3 사건이 촉발됐다라는 걸 인정해야지만이 우파라고 인정하는 분위기 자체가 저는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오히려 역사의 인식이 심각한 좀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당시에 제가 어떤 다른 논문들을 봐도 김일성의 지시로 해졌다는 논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북한 해군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뭐 전달 체계 자체도 없었고 그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북한 건국에 그러니까 4.3 사건을 촉발시킨 남로당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건국에 관여한 건 맞지만 그건 사후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랑 연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김달삼이 당시에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서 4.3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백선엽 장군 우파에서 존중하는 그분도 이거는 북한이랑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로당은 관계가 있죠.
근데 남로당은 그때 박헌영이 당대표고 김일성이랑 그 뭐 이렇게 대등한 위치지 이게 지시 종속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앙당이 아니라 제주도 당에서 일부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물론 태영호 의원도 본인이 인정했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그와 별도로 과도한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국가가 사과해야 될 분명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도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념적인 것과 무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건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 왜 김일성이 나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요. 당시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통제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스탈린은 1949년까지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남침하라는 걸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가고 싶어도 못 갔거든요. 나중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겨우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을 풀어준 건데 이런 전후 맥락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건 무조건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해야 돼라는 분위기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장소님 하실 얘기 있으면 짧게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4.3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문구가 있어요. 네.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2월 26일 날에 여야 합의로 이런 4.3 특별법 예. 이거 다 개정이 돼가지고요. 피해자 진상 규명, 뭐 명예회복, 보상 이런 것들 다 여야 합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말씀에 대부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다음 주도 나와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제 명예 고정이기 때문에. 믿어드렸어요.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